보면은 요 인적 공제 부분들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서 이 내용을 모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인적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 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직계 존속 그러면 부모 등이 해당이 되죠. 부모 등. 여기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위에 이제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조부모. 그러면 여기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본인 배우자를. 본인의 조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의 부모가 조부모고 모의 부모는 외조부모가 되는데, 외조부모도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이럴 때는 본인의 형제, 자매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모두가 다 대상에 포함을 해줍니다. 직계 비속으로서 자녀가 있을 때, 물론 본인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이게 재혼 가정 같은 경우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여기도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연령 조건과 물론 소득 조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가 전부 부양가족의 대상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추가 공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고, 특별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이 부분은 연말 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이 내용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은 과세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전의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금액도 대상에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해주며, 소득 공제는 특별 공제 한도가 연간 2,500만원까지만 허용한다. 그리고 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보험료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그리고 자, 소득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 지출분도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분도 대상이 되는데, 단 이때 부양가족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로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부담한 전액이, 본인 부담액 전액,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했는 금액이 있죠. 사업주가 지원해준 금액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달랐죠. 세액공제는 다음 AB의 납입액의 12%인데 장애인 전용은 15%를 적용하라.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분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은 바로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면 연령은 무관하죠.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은 무관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2%의 세액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12%.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은 또 별도로 해서 추가로 더해주는데 장애인 전용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장애인 부양가족이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가입해서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을 중복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보장성 상품 따로 가입하고 장애인 전용을 별도로 가입했다라면 각각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험 상품에 이 2개 이상의 중복을 보장을 한꺼번에 걸었을 때는 한 개 상품으로 인정하니까 100만 원만 인정해 주고 별도의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 각각 100만 원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험료의 특별공제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예요. 7월 1일자로 신규 입사했다면 7월 1일부로 근로소득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7월 1일부로. 그럼 7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것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후분만. 그럼 7월 1일 이전부는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담했는 거니까 이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근로소득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부담한 것만 대상이 되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도 조건이 되는데 부양가족분은 대신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다음은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공제 요건이 근로소득자와 성실신고 사업소득자 여기의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역시 이것도 요 대상자가 아니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요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령 조건이나 소득 조건 때문에 기본공제는 적용을 못 받았더라도 자, 부양가족분은 기본공제 대상이 적용되지 않은 제외자도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적용은 못 받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에 3% 한다면 150만 원까지의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1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일반 의료비는 실제적으로 700만 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인과 경로자, 이 경로자도 우리 인적공제에서의 추가공제는 70세 기준이지만 의료비의 경로자 판단 기준은 65세 기준이에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불임, 체외 수정 시술비, 이런 것들은 한도 없습니다. 전액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부양가족 것도 공제 가능하며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경로자 의료비의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 및 치료, 요양, 의약품,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것도 대상이 됩니다. 중증 환자의 의료 용구 구입, 의료 용구를 또 임차하는 경우도 있죠. 왜 환자용 베드 같은 이런 것들 임차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 비용 포함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도 인정하는데 이것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1인당이에요. 부양가족이 5명 모두가 안경을 사용한다면 2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 그러나 외국의 진료기관,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식품, 보양식품이에요. 보양식품.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간병비용, 이런 것들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비 공제도 근로소득자,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소득자가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니까 이번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입사 전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겠죠. 근로소득자에게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이러한 의료비를 산정해서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이 금액의 15%. 물론 우리 정산에서는 이 공제 가능한 이 의료비 이 부분만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를 받고요. 교육비. 역시 여기도 교육비의 세액공제도 근로소득자와 성실신고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럼 교육비는 첫 번째, 근로소득자와 성실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역시 이것도 이번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입사한 사원이라면 입사일 이후에 지출분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제 대상 교육비는 먼저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인정이 돼요.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전액을 다 인정해주며 본인 교육비는 나중에 4번에 있는 직무 관련 수강료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급한 본인 부담금,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것. 물론 직무 관련은 부양가족 것은 안 되겠죠.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부양가족분은 제외됩니다. 제외. 본인 것만 인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부양가족은 대학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은 대학원이나 직무 관련 수강료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제외. 이건 본인 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초, 중고, 취약전 아동 등은 연간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요 금액에 15%의 세액 공제를 허용해 주죠. 이 금액에 15%의 세액 공제. 이때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학원, 체육시설인 체육도장, 수영장 등 이러한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를 인정해주며 주 1회 이상 교섭 과정이라면 모두 교육비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두 가지를 했던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이중공제 허용합니다.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이중공제 원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교육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등 이것은 신용카드와 이중공제 허용이 돼요. 이 부분은. 의료비는 어떤 의료비든 간에 모두가 다 이중공제 허용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러나 이 취약전 아동도 사설교육기관인 학원비, 체육도장 등은 신용카드와 이중공제 허용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은 이중공제 허용이 되질 않아요. 교육비 공제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보험료가 있었죠. 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수익금액이 전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는 신용카드와 이중공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 의료비는 전부 인정.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일 때 인정. 그럼 교육비 중에서 초, 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비 공제는 되지만 학원비는 이것은 사설학원일 때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하지만 학원비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했다라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죠? 학생일 때 사설 학원비를 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하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가능하다. 취약전 아동은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이중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국외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등이 국외 교육비로 사용된 게 있다면 이것도 국내 교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갔다. 그럼 정규 학교에 교육비 낸 건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왜 지금 외국인 학교 같은 데 있죠. 거기에서 낸 것은 당연히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나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교육 등 교육비를 부담한 것은 전액을 다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1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교육비 공제에는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수업료 등을 포함하고 교복 구입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교복은 중고등학교만 가능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복 구입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의 또는 유치원의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의 교재비, 급식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말 정산 자료를 넣을 때 교육비 공제를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여기도 근로소득자, 여기는 연금 이 부분은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도 이것을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7월 1일 경력사원으로 신규 입사한 사원이다. 다른 것들은 7월 1일 입사 이후 것만 인정했는데 이것은 1년분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종합소득자에게 인정해 주니까. 이 연금저축, 연금보험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가능합니다. 자,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한 거 이것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죠. 연금저축 불입액은 일반적인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해서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15%를 적용합니다. 4천만원 이하이라면 15%. 연금저축으로만 갔을 때는 400만원 한도가 되고 퇴직연금저축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최고 한도, 이 둘을 포함하여 최고 한도는 700만원 한도까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 이연되는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한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일반적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로 가는 거예요. 공적연금의 급여에서 공제한 납입액은 소득공제로 가고 개인연금저축 등의 연금저축 불입의 추가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의 4천만원 이하인 자는 15%,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로서 연간 공제 대상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법정 기부금 중에 여기 9번에 보면 정치자금이 있어요. 이 정치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부금들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같이 포함을 해요. 그 외의 것은. 그러나 정치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분만 가능하며 여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하고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법정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기부금으로 간다. 그리고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한 거, 국방헌금, 임원금품, 천재, 지변, 이재민, 부호품,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기부한 거, 사회복지사업 등의 전문 모금기관, 여기는 대개 보면 사회
복지 공동 모금액, 혹시 그 사랑의 열매 봤죠? 그런 기관이 모금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에 기부한 거. 국립암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이렇게 기부한 것들이 법정 기부금이 되며 10번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이건 하루 8시간 기준에서 5만원, 플러스 부대비용, 유류비나 재료비, 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물론 부양가족이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그 확인서에 의해서 기부금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종합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를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는 자기 종합소득의 30% 범위까지를 한도로 인정합니다. 내가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5천만원의 30%니까 1,500만원까지는 모두 다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역시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가 기부금을 낸 돈의 30%가 아니라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요. 30% 한도.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 한도예요.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장학단체, 문화예술종교단체, 환경보호단체,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거, 새마을운동본부, 불우이웃 돕기,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8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이 되는데,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법정기부예요. 법정기부. 그러니까 기부단체별로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분류가 달라집니다. 왜? 적십자병원이 있죠? 적십자병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법정기부로 봅니다.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기부금이 되며 소득금액의 30%까지를 기부금 인정해주고, 여기는 물론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만 되고 정치자금을 제외한 다른 기부금들은 부양가족 중에서도 물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출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거주자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공제받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공제 대상은 공제 대상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한도의 계산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택자금과 주택임차의 월세입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연간 240만원 이하의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금액의 40% 소득공제입니다. 요거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요건 다시 말하여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말하죠. 전세자금 대출. 대출받은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예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1, 2의 합계액으로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다음은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건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이것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대출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 갚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 2, 3의 합계액을 갖고 연간 500만원 한도, 이게 3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차입금일 때는 1, 2, 3 한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요 1, 2, 3의 합계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6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월세 부담액에 대해서 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월세 금액의 10%에 곱하기 10%, 이것을 월세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월세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소득자는 자신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계약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실제 부양은 소득자 본인이 하니까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 꼭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도 그 가족이 공제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월세의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출자 조합에 대한 소득 공제와 우리 사주 조합 출자 소득 공제, 다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반드시 이것도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소득자는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근로소득자로서의 요건이 충족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겠죠. 법인, 일반 사업자 등에게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백화점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물론 한도 계산 등은 정산에서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전통시장,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이것도 공제율이 좀 더 높습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본인 사용액, 직전 연도의 사용액 50%보다 더 증가된 게 있을 때는 추가 공제도 해줘요. 이걸 추가 공제율 대상 사용금액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국외에서 사용한 거, 사업소득 등의 필요 경비로 지출한 거, 법인 비용으로 지출한 거, 비정상적 사용행위의 사용액, 보험료, 공제료 등을 납부한 거, 자동차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 골프 회원권 등 등록세 과세 대상인 자산 구입한 카드 결제 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못 받아요. 다음 교육비 공제 적용받은 거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교육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신용카드 사용과 이중공제 허용한다 그랬죠.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 전기, 가스, 수도,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낸 거, 그리고 리스료, 상품권 등을 구입한 거. 그런데 의료비로 사용한 것과 교육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이중공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실습에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